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논문식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서로 보는 결론을 지어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하기 쉽고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속칭 엑기스만 잘 담아서 여기다가 나름대로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마 쭉 훑어보신다면 독일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적이나 기준이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목적인 측면에서 일단 독일의 장애복지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슈베베힌더트라고 불리는 이른바 중증장애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이런 판정 기준이나 어떤 체계 목적이 이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다, 보상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우선적인 1차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삼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장애를 좀 경증으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 2, 3급 또는 지체형 같은 경우에 6급까지 나눠가지고 그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주게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중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법에 존재하는 것이 이른바 장애 정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60페이지 밑에서부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요, 이른바 중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래서 장애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장애 정도라는 것이 50 이상, 점수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그 이유를 장애 정도가 50 이상일 때 중증의 장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다시 가서 경증으로 우리나라를 보자면 경증 장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장애 정도면 그러면 혜택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냐. 여기에서는 바로 약 30에서 50 미만의 정도를 보였을 때 뭔가 우리나라는 딱 맞게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경증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단락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인정체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됐을 때 부양사무소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원호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선 당사자들이 이제 신청서 접수와 이제 주치의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서류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그지 없습니다. 또 실질적인 암탁이라고 하는 신청서를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누가 써주나 싶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냥 정말 열납니다. 그러나 그런 체계 가능한 한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또 그 안에 투명성이나 나름대로의 진실성이 솔직함이 들어있음으로써 그거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감정팀에서 그 서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내용 증명에 따른 인정이 이루어지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조사가 몇 %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호청 행정 쪽에다가 결정을 해준다기보다 이러한 장애 정도가 나왔고 이러한 장애 정도면 몇 %의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 감정의료팀이. 그렇게 되면 그걸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든가 어떤 또 수정을 가든가 또는 이의제기 절차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또 과정을 또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효한 최종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비로소 50 이상으로 나왔을 때 이른바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증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중증장애인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장애인은 그래서 30에서 50 미만의 유를 득한 장애 당사자들은 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증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좀 이따가 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50 미만 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애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측면으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른바 준중증 장애에 대한 인정을 주로 하는 일반 노동사무소 내지는 노동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학적 판단과 함께 동시에 직업재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람성을 고려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이나 이제 유지활동의 가능성 중심으로 새롭게 판단을 해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애 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애 정도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조성렬 교수님께서 미국식 이야기를 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 목록이라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그것과 유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결함 또는 손상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시스템, 그 판정 체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여기서 장애 정도가 30점으로 나왔다. 어떤 장애든지 간에. 그러면 그 장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어떤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두드러진 문제점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해서 또 점수를 더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합의 60 내지는 꼭 60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 80, 90 이상으로 그 영향에 의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여기다가 또한 주목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기 위한 지침이 있는데요. 또 제가 독일어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oder Apothe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여기서 번역하기로도 또 한국에 이미 번역해 나온 부분을 봐도 장애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 지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뒤에 나오는 그 아포테티카이트라는 것은 감정사들 또는 감정하는 의사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감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판정을 해내는 데 있어서의 지침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장애 판정을 하고자 임하는 그런 사람들, 감정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어떤 거의 한 300페이지에 가깝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300페이지에 가깝고요. 그 중에서 이 장애 목록,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목록이나 사회적인 현상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3단계 분류, 이런 분류를 거의 한 100페이지에 가깝게 각각 장애 하나별로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다 더 또한 이의제기 절차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보다도 더 수긍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례를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요. 예 1번, 예 2번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뇌신경장애 영역에서의 종합평가를 위한 원칙입니다. 원칙, 원론, 첫 번째. 그래서 경도, 중도, 중증도가 있고 기능활동에 제한이 있는 뇌신경장애의 경우에 30에서 40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신경장애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또는 그로 인한 어떤 증후군을 동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 경도 같은 경우에 일상에서 경미한 영향을 미침이라는 30에서 40에 해당하는 류를 더 부과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의 합산과 노진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장애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10점 단위 점수와 설정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른바 독일에서는 50 이상의 장애 정도 50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혜택을 모두 다 동등하게, 균등하게 똑같이
똑같이 받지는 못합니다. 50에서 60점이 받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또 70에서 80점대가 또 다르고요. 또 90에서 100점대가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똑같은 1급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서로 다른 서비스 수준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과학적인지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다 줄 세우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공격으로 나눠진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어느 정도 그 안에서도 차등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또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가동시키고 있다는 이런 시스템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중증이든 준중증이든 상관없이 누가 우리처럼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이 그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개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전 연방이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자기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손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이 서게 되면 의사진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노동사무소든 어떤 사회구조청이든 그런 곳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부여를 그런 능력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최소한 월 200유로에서 800유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가 영역에서의 활동 보조라든가요,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보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보조하고 여가에서의 활동 보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보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게활동, 가정활동 같은 데서 보다 더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역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또 세 번째 영역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주당 또는 한 달에 내가 몇 시간까지 필요하다 요구를 하고 그것을 관련 부처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협의를 통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